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리아 북클럽의 리아쌤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레미제라블, 네, 결말, 네, 마지막 5권이죠. 5권이고 5부인 결말 부분으로 영상을 하나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제가 올해 2025년 이제 1월 시작할 때, 네, 출발을 해서 지난주에 6월 3일 화요일날 네, 이 책 전체를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체 5부고 5권인데 한 5개월 걸렸어요. 네. 인생에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 읽어야 될 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은 여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책으로 네, 레미제라블이 네, 또 등극이 됐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여운과 감동과 그 다음에 이 책이 주는 어떤 정말 가치? 뭐 제가 너무 이렇게 찬사를 이렇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네. 좋았던 책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화요일날 아침 5시 30분, 이제 온라인 독서 모임으로 저 말고 이제 한 4-5분이 같이 참여하셨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어떤 감동과 어떤 찬사를 비슷하게 다들 하세요. 네. 내 인생 책이 될 것 같은 책. 네. 이 책을 읽기 전과 읽기 후가 보통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달라질 것 같은 책. 예, 맞습니다. 네, 그렇고요. 오늘 레미제라블 이 5부를 제가 영상을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뭐 스타트를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또 짓고 저는 또 다음 책을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가볼게요. 자, 목차 보겠습니다. 책으로 들어갔을 때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읽었던 책들이 이제 이게 있는데요. 1, 2, 3, 4권이 있죠. 네, 1부는 팡틴, 네, 1부 제목은 팡틴이었고요. 2부는 코제트, 네, 3부는 마리우스, 네, 4권은 폴리메 거리의 서정씨와 생드니 거리의 서사씨. 예, 제가 군데군데 한 번씩 영상을 공유했던 자료들 참고하시면 또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은 도움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5부 장발장이고요. 자,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장발장에는요, 제가 여기 소목차, 여기 장발장 5부에 소목차 부분은 없어서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1장은요, 시가전입니다. 이 시가전이, 4부 마지막에 이제 1832년, 이제 프랑스의 6월 혁명, 6월 봉기, 예, 6월 봉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언급했었고, 우리 마리우스의 친구들을 아베스의 것들이 이 6월 봉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나왔었죠. 자, 여기 5부 첫 부분에 보면요, 거의 150페이지 가량을 이 1장 시가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1832년 6월 봉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프랑스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민중 또는 그 민중들이 어떤 뭐 혁명에 어떤 이바지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써놨고요. 빅토르 위고의 어떤 해석 네, 같은 것들 조금 참고할 수 있겠죠. 네, 아주 네, 요것만 봐도 지금 제가 엄청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 예, 요 5부의 1장 예, 시가전 네, 그런 어떤 분량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2장에는요, 거대한 해수의 내장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빅토르 위고의 이 레미제라블에서 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프랑스의 하수도 있죠. 하수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한참 나옵니다. 거대한 해수의 내장이죠. 자, 장발장이 우리의 쓰러진 마리우스를 구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 하수도가 마리우스와 장발장을 네, 구해주는 역할을 하죠. 네, 정말 어마무시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거대한 해수의 내장 부분에서 제가 엄청 중요하게 엄청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거든요. 여기 지금 헤어질 결심의 각본 책을 제가 또 하나 또 구입한 게 또 보이시죠? 네. 예, 그 헤어질 결심에서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예, 그 박해일이란 이제 남자가 맡았던 그 진창 아니 그 붕괴라는 단어거든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요소가 여기에 쏙쏙쏙 나옵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이 부분인데, 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봤던 영화나 어떤 다른 책들이 많이 많이 떠올리긴, 연결이 되긴 하는데, 빅토르 이고 여기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박찬욱 감독의 또 다른 영화, 아가씨 있죠. 예, 구원에 대한 요소. 예, 이걸 보면서 아가씨 영화가 떠올랐었고, 여기 보면 또 뭔가 어떤 파트 부분에서 보면, 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도 느껴지는 한 구절이 있었고요. 네, 뭐 맥락이 상관없더라도 저는 뭐 한 문장만 보고도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또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박찬욱 감독을 조금 이렇게 검색해 보다가 이 헤어질 결심이 각본으로 되어 있는 게 책으로 이렇게 출판된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헤어질 결심의 작가는 누굴까라고도 검색해 보게 되는 거예요.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서경이라는 분이, 박찬욱 감독과 많은 작품을 같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아가씨도 이분이 정서경 이 작가님이 시나리오 작가시겠죠? 이 작가가 이제 그걸 하셨더라고요. 이제 원작에서 수정 보완해서 각본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 헤어질 결심 영화를 보고 한 일주일 정도 그 설레임이 오래 남더라고요. 이 헤어질 결심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이제 사랑 이야기죠. 예, 로맨스죠, 로맨스. 장르를 따지자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장면을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영화의 크기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 호미산 부분이 있어요. 이 호미산을 여자 주인공인 이제 설애라는 아이가 이제 사람이 이제 자기 산이라고 했는데, 뭐 국가에서 자기 산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어쨌든 밤에 있잖아요. 설애라는 아이가 이제 자기 어머니의 유골과, 할머니의 유골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뿌리러 와요.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정말 약간 눈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혜준이한테 박해를 역할을 맡았던 혜준이한테 유골을 이제 뿌려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절벽 끝에서 이제 그걸 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거 하나 볼게요. 네, 자, 눈빛을 보고 답듣기를 포기한 혜준. 절벽 끝에 가 선다. 뼈가루를 뿌린다. 눈송이들 사이로 반짝이며 날아가는 입자들을 바라보는 설애. 혜준 항아리를 기울여 털어내다가 아래를 본다. 아찔하다. 설애. 혜준에게 다가간다. 발소리를 듣는 혜준. 죽음을 각오한다. 양팔을 내미는 설애. 눈 감는 혜준. 그러나 설애 뒤에서 꼭 앉는다. 안도하는 혜준. 체온을 느낀다. 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내미는 설애. 헤드랜트로 비춰준다. 이혜동 할머니의 전화다. 혜준 기급하며 돌아본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이 대사거든요. 자, 그러면서 다음 장면에서 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냐면, 여기서 보면 우리는 영화를 볼 때 혜준과 설애의 주인공들의 대사만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각본을 보니까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게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박해일이가 뒤에서 다가오는 설애를 느끼면서 눈을 찔끔 감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면 이제 설애가 첫 번째 남편을 절벽에서 내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거든요. 그거를 이 혜준이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남편까지 지금 살해당한 상황에서 박해일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혜준은
이 여자는 한 번, 두 번 어떤 살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이제 유골을 뿌리는 과정에서 절벽에 서 있거든요. 근데 약간 뒤돌아서서 그 순간을 약간 모면하려고 한다든지, 뭐 반항하려고 한다든지, 돌아서서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죽음을 각오한다. 저는 이걸 느꼈거든요. 그 박해일의 어떤 그 표정, 그 눈 감는 장면에서, 저 사람은, 저 남자는 지금 뒤에서 그 설애가 자기를 밀어도 괜찮다는 건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걸 분명히 감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피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생각했었거든요. 예, 죽음까지 각오한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한 여자가 나를 죽인다면 그것 또한 받아들이겠다는 뜻일까요? 암튼 전 이 부분 너무 좋았는데, 자, 이게 각본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네, 자, 헤어질 결심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할게요. 네, 또 너무 빠지면 또 안 되니까. 책이 갈 길이 많은데 어쨌든 다시 책으로 돌아올게요. 목차로. 네, 그 진창 그러나 너. 네, 그리고 4장에서는 탈선한 자베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베르의 결말이 나와요. 자베르 기억하시겠죠? 예. 장발장을 계속 찾고 뒤쫓던 형사죠. 네, 자베르. 이 인물에 대한 분석도 아주 다양해요. 예, 그리고 5장에는 손자와 할아버지, 네, 마리우스와 질 노르방 할아버지의 재회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약간 해피엔딩이 보여요. 그리고 뜬 눈으로 세운 밤에서는요, 누가 뜬 눈으로 밤을 세우냐면 우리의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의 마지막 고뇌예요. 마지막 고뇌는 뭐냐면요, 지금 장발장은 있잖아요. 포슐르방 노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왜 그 수녀원에서 포슐르방 이름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장발장은 자기 이름이 없죠. 근데 자기 이름을 포슐르방으로 살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결혼을 하고 그 질노르방 할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면서 자기 방도, 우리 그 장발장의 방도 하나 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자고 하는 아주 정말 해피엔딩으로 그려지는데, 우리 장발장은 이 뜬 눈으로 잠을 자지 못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장발장이다. 나는 과거에 죄수였고, 그리고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자기는 장발장이라는 거를 밝히는 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네, 마지막 고뇌거든요. 그래서 7장 보세요. 고백의 마지막 한 모금. 네, 자, 우리의 장발장은 자기를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만 숨기면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요, 우리의 자베르는요 이미 죽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장발장의 존재를 찾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베의 마지막 한 모금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도 모르지만 오직 단 한 사람, 자기 자신. 네,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 자기 이름을 속이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장발장은 이 마지막 마지막 고배의 마지막 한 모금을 들어 마시게 되죠. 네, 장발장은 여기서 이제 자기 양심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장발장은 자기의 양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발장은 그 마리우스에게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죠. 네. 레미제라블을 마지막으로 보면서요, 레미제라블의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있잖아요. 인간의 삶에서, 뭐 국가 체제에서 법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법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법은 인간들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뭐 규칙 지켜야 될, 기본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테두리, 라인이겠죠. 근데 이 법보다 더 우선하는, 인간에게는 법이 있다면, 신에게는 양심이 있는, 인간과 신을 비교할게요. 인간에게는 법이 있다면 신에게는 양심이 있죠. 그러면 이 양심의 소리를 기울이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은 저는 이 신의 영역이라고 봐집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지금 말한 김에 제가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면요. 자, 법과 양심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우러는 여기에 키워드 핵심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뭐 예를 들면 장발장이 코제트에 대한 사랑, 장발장이 마리우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뭐지? 뭔가 타인에 대한 사랑이면서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게 인류에 대한 사랑, 인류에까지도 이제 확장될 수 있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키워드가 뭐냐면요. 신의 영역에서 보면 이 키워드는 구원이에요. 뭐죠? 구원은 뭐냐면 나의 잘못, 나의 어떤 과오에 대한 어떤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그 뭐지 신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신의 영역에서는 이게 구원이라면요, 인간의 영역에서는 이건 뭐냐면요, 용서예요. 용서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마리우스하고 그 코제트가 나중에 장발장을 찾아갑니다. 여기 황혼의 세태와 8장 황혼의 세태와 9장의 마지막 어둠, 마지막 세태 부분에서 마리우스하고 우리의 코제트가 장발장을 찾아가는데, 장발장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뭐냐? 나를 용서하는 거니? 너희들은 나를 용서해 주는 거니? 나를 용서해 줍니까? 라고 물어요. 예. 용서죠. 네.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이 어마무시한 키워드들이 여기 다 이렇게 녹아있고, 결국 결말 부분에 그게 이제 더 많이 그 책 속의 구절 속에서도 이거 대놓고 막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아까 자베르의 죽음을 제가 언급했는데, 이 자베르를 보는 거와 동시에, 자, 레미제라블의 그 악당이죠. 악의 화신이란 이 누구냐면 테나르디예요. 테나르디. 야, 이 테나르디에는요, 이야기 소설의 끝날 때까지 있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얘는 죽지 않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우리의 아베스의 벗들도 죽고, 우리의 그 누구죠? 뭐죠? 시가전에서 보면 가브루슈, 예, 소년 가브루슈도 죽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죽죠. 많이 죽는데, 우리 장발장도 결국엔 마지막 장에서는, 네, 그 마지막 세태, 예,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테나르디에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테나르디에를 쓰는 그 빅토르 유에고의 기술은요, 정말,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자, 악당인데요, 예, 신은 이 악당을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게 나옵니다. 네. 자, 제가 목차만 보고 오후에 소목차 1장부터 9장까지 목차만 보고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책으로 들어가서 또 나눌 구절들을 조금만 후루룩 보겠습니다. 뭐 이거를 뭐 정말 다 영상으로 다 정리를 하려고 하면 한 4-5개 영상은 찍어야 될 것 같지만, 네. 또 그렇게까지 하려면 또 힘들죠. 네, 들으신 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 한번 이 책을 읽게 될 때 조금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시가전에서 보면 제가 말했던 1832년에 있잖아요. 그 6월 봉기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프랑스 혁명은요, 이 5장에 나오는 이 시가전이잖아요. 6월 봉기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왜 빅토르 위고는 그러면 그 뭐지, 1700, 네, 그 앞에 그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 아닌 그 왕정 복고 이후에 다시 그 일어나는 민중 봉기,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았을까?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예, 쭉쭉쭉 하는 부분, 네, 설명하는 부분, 네. 바리게이트. 네. 자, 이 책을 보면서 있잖아요. 제가 바리게이트 개념이 그 프랑스의 6월 봉기에서 바리게이트가, 떠올라요. 어떤 바리게이트냐면, 프랑스의 이 6월 봉기의 바리게이트는요, 그거죠. 온갖 그 물건들 있죠. 잡동사니 물건들. 예를 들면 마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뭐 가구, 이런 것들로 쌓는 그런 어떤, 예, 네, 바리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1830년 6월 봉기가 읽으면서 제가 우리나라 역사와 너무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0만세 운동. 자,
27년? 네, 그 순종의 마지막 그 있잖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얘기 드렸나요? 거기 순종의 장례식장에서 그 누굴 본기가 스타트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 1987년 1987 영화 혹시 보셨나요? 김태리 나오고 하정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우리의 그 이한열 열사를 맡았던 네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6월 달에 있었던 그 뭐지 6월 민주화 운동 있죠. 우리가 지금 달력에 보면 오늘이 6월 9일인데 내일 6월 10일입니다. 내일 6월 10일 날 6월 민주화 6월 10일 민주화 운동 민주화 봉기인가요? 네, 민주화 운동의 항쟁, 6월 민주화 항쟁의 기념일이죠. 네. 그게 됐던 게 뭐냐면, 1987. 네. 올림픽 바로 전에 있었던, 네. 전두환 정권에서, 우리 정권에서 1987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프랑스의 6월 항쟁과 6월 봉기와 우리의 6월 민주화 항쟁이 똑같은 6월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6월 6일, 네, 6월 6일이고, 여기는 6월 10일이죠. 네, 비슷합니다. 이 1987 영화 잠깐 얘기하면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초반부에는요, 그, 1987년 1월에, 그,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누구죠, 6월 달에는 그 연세대 앞에서 그 항쟁을 하던 그 이한열 열사가 뭐 던진 거죠. 수류탄에 머리를 맞고, 그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서거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엄청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우리가 약간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대학생들, 뭐 젊은 청년들이 어떤 희생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 프랑스의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프랑스의 6월 봉기하고도 엄청 많이 닮아 있어요. 기억나시죠? 아베세벗들, 우리의 마리우스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아베세벗들 한 12명이 있었죠. 그 친구들이 여기에 6월 봉기에서 우리 마리우스 빼고 모두 전부 다 거의 다 죽죠. 죽습니다. 제가 영화 1987 영화를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네요. 네. 자, 폭동이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바리게이트가 다 익었다고 생각했고 익은 것은 떨어져야 하므로 그는 시험해 보았다. 네, 저는 이런 그냥 익었다. 뭔가 다 때가 됐다. 이거 아가씨가 나오는 또 한 대사이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75페이지에 혁명이 온다. 와. 그러나 모든 것이 일어서고 길거리에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민중의 강명보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파리의 체구주로 진동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혁명이 온다. 소년이 온다. 이런 거에서 따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냥 저는 한 문장만 보고도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바리게이트. 예. 자, 가브리슈가 네, 여기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누구죠? 그 마우리우스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었던 그 분이 있어요. 그분도 죽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연설 부분이 또 인상 부분이 있었는데, 네, 뭐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진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구조들이 많았는데, 네, 프랑스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은 프랑스가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배가 덜 뚱뚱하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허리에 더 쉽게 끈을 맨다. 프랑스는 맨 먼저 잠이 들고 맨 나중에 잠이 든다. 프랑스는 전진한다. 프랑스는 탐구자다. 네, 빅토르 위고의 프랑스 조국에 대한 사랑은 계속 나와요. 예. 자, 프랑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똑같은 특질을 가진 국민들이다. 아름다움으로는 아테네적이고 위대함으로는 로마적이다. 그리고 또 프랑스는 착하다. 자신을 바친다. 다른 국민들보다 더 자주 헌신하고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갖는다. 예, 참 대단하죠. 예. 저는 이제 프랑스를 자꾸 떠올리면 그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원정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역을 정복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로마 입장에서 갈리아 지방이 지금의 프랑스죠. 네, 지금 프랑스 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국이 브라타니아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세상에는 별들을 관측하듯이 아주 멀리서 명예의 규칙들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뭐 이런 그냥 문장 보고 저는 어린 왕자의 그 별이 생각이 납니다. 예. 계속 쭉쭉 넘어가 볼게요. 조금 후루룩 가볼게요. 네. 자, 마지막에 있잖아요. 우리의 뭐죠, 리더였던, 네. 금전은 오레스트와 술 취한 필라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오레스트는 누구를 상징하고 필라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신화에서 나오는 오레스트와 그의 친구, 필라테스, 우리 오레스테스, 필라테스라고 하는, 여기에서, 필라드가 나오는데, 네, 누구냐면, 리더였던 누구죠? 앙졸라와 그 앙졸라를 너무 찬양하고 좋아했던 그랑테레의 죽음이 나옵니다. 예, 마지막. 네, 리더의 죽음이죠. 예, 이 리더였던 앙졸라의 죽음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랑테르와. 네. 자, 그리고, 쓰러진 마리우스를 들쳐업고, 그 다음에 누구죠? 네, 우리 장발장이 도망을 가죠. 옛날 그리에서 수돈으로 떨어지면서 느꼈던 인상이 다시 그에게 떠올랐다. 다만 그가 오늘 갖고 가는 것은 코제트가 아니고 마리우스였다. 예, 코제트를 얻고 왜 전깃줄을 타고 수녀원에 탁 닿았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는 마리우스를 얻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예, 그게 2장. 거대한 해수의 4장이죠. 예, 자. 프랑스의 하수도에 대한 설명이 한참 나옵니다. 예, 요 정도로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쓸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자세하게 프랑스의 하수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우리 장발장의 노력이 나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진창, 그러나 여기서 보면요, 하수도에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고랑이 빠지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헤어질 결심에 붕괴,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모래도 여자처럼 배신한다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움푹 패인 곳에 이제 매몰이라는 거예요. 자, 매 순간이 가혹한 매장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나이의 불행한 소멸이다. 모든 것이 모래밭 밑으로 침몰한다. 사람을 익사시키는 것이다. 땅이 대항에 젖어 함정이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곧 균열이고 균열은 곧 붕괴다. 네, 보이시죠? 여기 붕괴 단어 나오죠. 예. 자, 헤어질 결심에서 보면요. 마지막 결말에 설애라는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죽는지가 나오죠. 저는 그 장면도 생각들어요. 자, 모래밭에서 모래를 파죠. 예. 예, 그 장면하고도 연결됐습니다. 자, 매몰. 자, 이런 부분입니다. 요 과정에서, 네, 나오는 과정. 네.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의 악당, 테나르디에를 만나죠. 그런데 어떡하나요? 테나르디에는, 자기의 목적은요, 선한 목적이 아니고, 네, 불의한 좋은 의도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것은 무시무시하게 나타나는 하늘의 뜻이고 테나르디에의 형상을 하고 땅에서 나온 수호천사였다.
예. 자, 그 열쇠를 주거든요. 그 잠궈져 있는 열쇠를, 예, 열쇠를 줍니다. 한 살인자를 구하겠다는 순수하고 사심 없는 의도에서였을까? 그 점에 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의심한다는 거죠. 테나드리에는 좋은 의도로 이 열쇠를 주지 않거든요. 예, 자기의 어떤 불의한 의도를 주죠. 근데 결국은 장발장을 구하게 되는 요소로 쓰게 됐다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 테나르디에는 어떻게 결말을 낼까요? 예, 탈선한 자베르. 예, 자베르는요, 그, 자기가 포로가 됐을 때 장발장이 총살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장발장이 총살시키지 않고 자베르를 풀어주죠. 자, 자베르는 충격을 받아요. 분명히 자기를 총살시켰는데 왜 나를 풀어주는가? 그러면서 자베르는 자기가 믿고 있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또 하나의 붕괴를 맛봐요. 예, 여기 보세요. 양쪽 다 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둘 다 법 위에 있게 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었던 것. 그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었는가? 자, 법 위에 있는 것. 예, 법보다 위에 있는 건 뭘까요? 양심이죠, 양심.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지금 이제, 자벨 입장에서는요, 그의 전생의 거점이었던 모든 자명한 이치들은 그 사람 앞에서 무너져 가고 있었다. 네. 누구죠? 우리 자벨은 역시 붕괴합니다. 자기의 믿음, 자기의 어떤 가치관들이 싹 다 무너지죠. 네. 그래서 자벨은, 예, 이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 죽음밖에 없는 거죠. 예, 예. 두 가지 키워드밖에 없는데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자베르는, 예, 자기 방식대로, 예, 죽게 됩니다. 전복 이런 단어들도 저는 붕괴와 유사한 단어라고 봐요. 자, 이렇게 자베르의 죽음을 이제 조금 이제 봤고요. 네, 손자와 할아버지, 예, 우리 이제 자베르 형사와 그 다음에 장발장에 의해서 우리의 마리우스는 할아버지 집에 도착하게 되고요. 자, 정말 구살일생으로 할아버지 집에서 간호를 받으면서, 네, 살아나게 됩니다. 할아버지 칠노르방 입장에서는요, 다 죽었던 손자가 살아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그 전에 어떤 자기의 어떤 고집과 아집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리우스를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누구도 받아들이냐면 코제트까지, 예, 세트로 받아들이게 되죠. 내 손자가 사랑하는 여자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예, 요렇게 됩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또 315페이지. 자, 그는 그 모든 대가를 자기 뒤에 미결인 채 둘 수 없었고, 그는 즐겁게 미래로 들어가기 전에 과거를 청산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여기 미결. 자, 미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단어를 잘 쓰진 않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헤어질 결심에 이 미결이 아주 또 중요한 또 키워드거든요. 예, 주인공인 남자였던 이 혜준이는 그 자기 형사였는데, 자기가 해결되지 않는 미결 사건을 끊임없이 쫓거든요. 그래서 설애가 이렇게 말하고 이제 마지막을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미결인 존재다. 네, 해결되지 않는, 네, 끝나지 않은, 네, 그런 존재로 남고 싶다. 네, 그래서 혜준이는, 아니, 이제 설애는 혜준이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영원히 숨어버리죠. 저는 이런 단어만으로도 이제 그렇게 또 연결시키고 있어요. 맥락은 뭐 또 다를 수 있지만요. 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뜬 눈으로 새운 밤, 우리 장발장의 마지막 고뇌가 나옵니다. 네, 이 부분도 아주 좋아요. 장발장의 고뇌, 이런 부분도 너무 좋고요. 자, 그리고, 사랑하는 것 또는 사랑하는 것 또는 사랑한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다음엔 아무것도 원하지 마라. 인생의 어두운 주름살 속에서 찾아낼 진주는 그밖에 없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완성이다. 네, 키워드죠. 예, 사랑. 그렇습니다. 예, 자, 제목 보세요. 소제목 속의 소제목. 네, 6장의 4번 불멸의 고민. 네, 불멸의 고민이 나옵니다. 네, 그는 성과 악의 마지막 도착점에 도달했었다. 네, 나를 밝힐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의 양심에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계속 양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여요. 겨울의 긴긴 밤 12시간을, 네, 잠들지 못하죠. 네, 자,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도 없는데 과연 그 사람은 누굴까? 네, 네, 양심이죠.
예, 양심이다. 자, 그리고 마리우스한테 자기를 밝히는 부분. 네. 자, 이건 샹마티의 사건은 이 아니다. 내 이름을 숨겨도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일부에서 있잖아요. 샹마티의 사건 때문에 샹마티에라는 사람이 마리우스, 아니, 장발장의 누명을 썼죠. 쉽게 말하면 장발장은 지금 시장님, 마들렌 시장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샹마티에라는 영감이 그 장발장이라는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때 장발장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내가 장발장이야 하고 밝히러 가죠. 그 법정에. 이제 그때는 누구냐면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밝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쌍마티의 사건은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밝힐 수밖에 없는 거. 예, 결국 자기 양심에 대한 어떤 그 마지막 그 결정이죠. 자, 문장 보세요. 얼마나 장난 아닙니다. 옛날에는 살기 위해 나는 빵 한 조각을 훔쳤어. 오늘은 살기 위해 나는 이름 하나를 훔치고 싶지 않소. 더 이상 나는 누구죠? 포슐망 노인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장발장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이런 문장을 좀 인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빵 한 조각을 훔쳤지만 나는 지금 살기 위해서 이름을 훔치지 않겠다. 네, 이런 각오가 있는 거죠. 네. 자, 또 볼게요. 또 제가 중요하게 좀 본 문장. 자, 하느님은 자기 좋을 대로 기적들을 만들어낸다. 그는 이 매혹적인 코제트를 건조했었고 거기에 장발장을 사용했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이 이상한 협력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았었다. 자, 여기서 그는 신입니다. 예, 우리는 그에게 무슨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가? 두엄이 봄을 도와서 장미꽃을 만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 야, 이거 거의 격언이에요. 격언. 속담이에요. 자, 두엄이 봄을 도와서 장미꽃을 만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 와, 대단하죠. 자, 신은요, 장발장을 도와서 코제트를 구해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협력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 협력자는 장발장이었죠. 누구를 구하기 위한? 코제트를 구하기 위한. 네, 그렇죠. 우리의 코제트는, 자, 여기서 보면, 너무나 순수한 아이고, 어릴 때 그 테너르디의 집에서 박해를 당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코제트는, 행복의 절정에 있는 아이로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더 볼게요. 그녀의 뒤에 땅바닥에 텅 빈 보기 흉한 그녀의 번데기 장발장을 남겨두고 있었다. 여기서 그녀는 코제트거든요. 지금 코제트는, 나비가 되었죠. 예, 나비가 되었어요. 근데 땅바닥에 뭐예요? 그녀를 위해서 희생했고 그녀를 위해서 도왔던 누구다? 번데기, 장발장이라는 번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가자 장발장이 있는 거죠.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있잖아요. 코제트에 대한 인물 분석을 또 한참 했었습니다. 저희가 독터 모임에서요. 자, 코제트는 여기서 보면 너무나도 순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뭐라 해야 되나? 그 결정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너무나도 한계시 없다. 코제트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이 뭔가 만들어 놓은 행복의 어떤 그런 것들을 모두 가진다. 뭐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게 되는 그런 세팅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빅토르 위고가 코제트를 코제트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지만 장발장의 어떤 업적으로 이런 코제트의 행복이 갖는 것을 저는 그냥 그렇게 쓰고 싶었지 않았을까. 내 시대에는 뭐 이렇게 불행과 어떤 고통과 그 코제트의 엄마 팡틴이 결국은 뭐죠? 그 가난 속에서 매출을 하는까지 가게 되잖아요. 자기를 머리를 자르고 이를 뽑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파는 것까지 가는 어떤 그 팡틴이 있었다면 다음 세대는 약간 그래서 저는 코제트를 약간 희망이라고 보거든요. 다음 세대에는 뭐다? 너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그냥 너는 존재 자체로 그냥 너는 행복해질 수 있고 너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 그게 코제트를 통해서 상징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코제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걸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재밌죠. 자,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자, 볼게요. 마지막 요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볼게요. 너냐? 네가 왔다. 그럼 너는 나를 용서하는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발장이 코제트와 마리우스를 만나면서 이렇게 막 나를 용서하냐고 바로 물어봐요. 그럼 당신 역시 나를 용서하시는군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찾아왔다는 거는 나를 용서한다는 거니? 라는 거죠. 이들에게 용서를 받고 싶었던 장발장이고, 네, 신의 영역에서는 이거는 구원일 것이고, 인간의 영역에서는 용서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이 부분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결말이 네, 납니다. 네. 자, 제가 조금 또 이렇게 얼마나 됐나요? 시간이 긴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네, 한 40분 정도 됐구나. 아이고, 예, 이렇게 레미제라블 전체 5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다음 독토는 6월달 조금 여유 가지고요.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책은요. 네, 100년의 고독. 네, 라틴 아메리칸 문학의 100년의 고독과 그 다음에 돈키호테 예,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계속 또 고전으로 그리고 또 영상으로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